리플과 SEC의 소송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활동들, 북미 사업까지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XRP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파트너십이 이미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이 인프라 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크롱님들 주말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오늘도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이 리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 흐름들이 많이 포착이 됐고 시장은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시점은 본인이 어떤 투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략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내가 트레이딩 관점이 익숙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의 상황들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 중심으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8월 말부터 해서 9월 초에 일어나는 이 변곡점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계속해서 공개석상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들을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말에 금리를 인하하는 이슈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도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변화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한 가지 정도 공유를 해볼 텐데요.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표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이 지표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트코인 흐름들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요.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뚝 떨어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어떤 하락률 한번 살펴보시면은 작년 11월과 비슷한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양상 자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구간들 이후에 강하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이르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지만은 더 하락하는 추세들, 즉 알트코인에 더 강하게 힘이 실리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를 하회를 했는데 알트코인 시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60% 하단을 유지하는 것이 일단 도미넌스 관점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번 시즌에 계속해서 알트코인을 유의미한 자본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도만 내려가더라도 이제 다 내려간 것 아닌가,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알트코인은 조정받는 국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 대비했을 때는 지금의 움직임은 다소 좀 귀엽다고 볼 수가 있죠.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 구간까지 떨어졌고 이 정도 구간들 11월 달에 떨어졌는데 지난 2021년 불장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시계를 더 돌려서 2017년과 비교하면은 이때도 또 귀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월등하게 하락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과거 사이클 대비로 했을 때는 알트코인 시즌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온다라고 볼 수가 없고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비교해 봤을 때 그 하락폭 자체는 굉장히 줄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즉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과거 대비로 순환매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폭 자체는 과거 대비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대비로는 더 월등하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을 기점으로 한 움직임들까지 염두에 두고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된다. 이 부분들을 어제 영상에 이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XRP입니다. 자, XRP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시의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는 시장의 상황들이 조금 더 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는 얘기들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장기적인 XRP 전망과 더불어서 어떤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시그널들을 어떤 식으로 포착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 장표는 XRP의
주요 지표인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크립토컨테에서 제공하는 이 주요 지표를 이더리움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XRP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선물 거래량 버블 차트 자체가 과열 구간에 진입한 것은 물론이고 오버히팅이라고 해서 과열 구간 중에서도 아주 과열된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었고, 현물 거래량 버블 차트도 과열 구간으로 진입을 했는데 XRP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립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XRP가 가야 될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거래량 지표를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XRP 같은 경우는 ETF 승인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80%를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80% 근방에서 78%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베팅에서 올해 안에 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80% 가까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주에 디지털 투자 상품에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더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 순유입이 일어났는데 이더리움이 더 많은 유입들이 일어났고, 아울러서 XRP와 솔라나에서도 유의미하게 순유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 XRP와 솔라나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 두 개의 코인이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기관 차원에서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ETF 관점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ETF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 가지 우려하면서도 좀 기대하면서 뭔가 의견이 나눠지는 국면들이 있는데, 바로 블랙락이 등판할 것인가, 이 여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어떤 흐름들을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는 단연코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순유입 행진을 이어간 건데요. 현재 블랙락이 XRP와 솔라나 현물 ETF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XRP를 중심으로 해서 이유 5가지를 코인데스크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다른 암호화폐들은 고객 관심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한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매집을 하는데 왜 고객 관심이 부족한가? 이 부분들은 이 고객이 일반 고객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관 고객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가 아직까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더리움까지는 가능하더라도 XRP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규제 불확실성을 조금 더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들인데요. 과연 이것도 사실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현재 최소 7개 이상의 회사가 XRP 현물 ETF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블랙락이 갑자기 끼어드는 것은 공정성 관점에서 뭔가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신청한 회사들이 먼저 승인이 되고 나서 블랙락이 뛰어들었을 때는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겁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기대와 다르게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XRP 기반의 이 시장은 굉장히 작다라고 이 블랙락은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제한적인 고객 관심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시아 중심의 낮은 글로벌 수요를 들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하니까 떠오르는 국가가 있죠. 어떤 나라에서 XRP를 가장 많이 매집하는가 생각해보면은, 네, 맞습니다. 우리 크롱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나라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일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타겟팅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들이 과연 사실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ETF 스토어의 네이트 게라시 같은 인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블랙락이 등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앞서 어렵다라고 했지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미국 거래소 재상장과 유동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고객의 투심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됐을 때 기관들의 채택이 강화가 되고 가격 모멘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이 논리들은 사실은 하나만 더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즉, 제한적인 고객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큰 규모의 주체들이 XRP에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종료가 되면서 더 많이 명확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갑자기 블랙락이 끼어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XRP의 여러 가지 측면들로 봤을 때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XRP의 CME 선물 미결제약정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상승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글래스노드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물 계약 미결제약정이 CME에서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형 시장 참여자들, 즉 기관들이죠. 일반적으로 CME는 기관들이 가장 중요한 거래 대상이기 때문에요. 이 기관들의 수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래의 수요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이로 봤을 때 XRP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앞서 아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아시아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규제의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소송 이슈 때문에 미국 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이 됐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활동들, 북미 사업까지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XRP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파트너십이 이미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이 인프라 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RLUSD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 스테이블코인의 경쟁 구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테더 USDT와 서클 USDC가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점하는 가운데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에테나의 USD입니다. 그래서 톱 3위까지 빠르게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이보다도 더 점유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여파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에테나 가격도 많이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의 수혜 종목으로서 반영이 될 수 있고, 더불어서 RWA 섹터가 많이 확장되는 국면들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는 에테나도 주목하기에 충분한 프로젝트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리플의 RLUSD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시가총액으로는 1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순위에서는 낮은 순위로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파르게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의 상승률 한번 살펴보시면은 24%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것은 페이팔의 PYUSD와 그리고 이 에테나의 USD 요 세 가지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들 살펴봤을 때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플의 RLUSD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인 레일을 인수합병하면서 본인들의 사업에서 더 많은 궤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량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정량적인 성장성과 더불어서 정성적인 평가상으로도 XRP는 꾸준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프로젝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정도 코인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대세 상승장이 더 많이 뜨거워지는 국면들로 가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또 알트 코인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XRP와 더불어서 세트처럼 움직여왔던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 코인들은 공통적으로 ISO 20022라고 하는 규약을 잘 지키고 있다. 이 금융 메시지 규약을 잘 지키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 코인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내러티브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텔라 루멘과 헤데라, 알고랜드 같은 코인들도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정배열이가 형성이 되면서 뭔가 중요한 국면들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시장에 또 새로운 소스들이 유입이 되면서 알트코인에 추가적으로 힘 실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XRP와 더불어서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리면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늘 종목 선정과
마켓 타이밍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점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점들을 잘 유지를 하시면서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어떤 코인도 몰빵 투자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 정도까지만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적정한 비율, 본인들의 투자 원칙에 따른 비율들을 잘 설정해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전략 관점들을 혼자서 다 소화하시기 어려우신 크롱님들은요, 코인마스터 클럽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롱님들 남은 주말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